차가운 11월의 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한서연은 낡은 원룸 창가에 서서 회색빛으로 물든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또다시 날아온 붉은색 글씨의 독촉장이 들려 있었다. 숫자들이 그녀의 시야에서 춤을 추듯 어지럽게 떠다녔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겨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27 인생을 송두리째 짓누르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애널리스트였다. 뛰어난 분석력과 대담한 예측으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순간에 조작된 스캔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업계에서 매장당했고, 남은 것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명예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다. 그녀는 독촉장을 구겨쥐었다. 종이가 손안에서 바스러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대한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나 먼 사치였다. 같은 시각,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진성그룹 회장실에서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진성그룹의 젊은 CEO. 강민주는 그의 할아버지이자 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턱선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최고급 맞춤 정장에도 그의 냉기는 가려지지 않았다. 강 회장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태석 이사가 내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건 너도 잘 알 거다. 내 사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걸 빌미로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어. 이사회에서도 네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민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박태석,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 그는 민준의 완벽주의적인 업무 스타일과 달리 교활한 정치력과 인맥으로 세력을 키워왔다. 그리고 그가 공격하는 지점은 정확했다.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 민준의 사생활은 안정적인 후계자 이미지를 원하는 보수적인 주주들에게 불안 요소였다. 결혼해라. 강 회장의 말이 결정타처럼 울렸다. 내 옆자리를 채워줄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 내 자리를 지키고 진성을 이끌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여자면 충분해. 그에게 결혼은 경영 전략의 일부일 뿐,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민주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경멸했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지극히 비이성적인 이미지 정치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는 수많은 감정이 억눌려 있었다. 자신의 운명마저 사업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회장실을 나온 민주는 곧장 자신의 비서인 김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공간은 주인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민주는 창밖을 등진 채 말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내 방패가 되어줄 사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어떤 조건을 원하십니까? 그는 오랫동안 민준을 보좌하며 그의 의중을 읽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명문가의 여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똑똑해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한다. 배경은 깨끗하지만 현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해. 돈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여자. 그는 자신의 결혼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있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하는 프로젝트. 김 실장의 팀은 며칠 밤낮으로 움직였다.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고 비밀스러운 뒷조사를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레이더에 한 여자가 포착되었다. 한서연. 한때 천재로 불렸으나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진 비운의 애널리스트. 그녀의 과거 이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현재 상황은 민준이 원하던 절박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완벽한 후보였다. 며칠 후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 발신인이 진성그룹 비서실로 찍힌 이메일에는 면담 요청과 함께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진성그룹이 자신 같은 사람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그녀를 약속 장소로 이끌었다. 약속 장소는 진성그룹 본사 건물이 아닌 한적한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것은 단정한 슈트 차림의 김 실장이었다. 그는 서연을 안으로 안내했고 거실 중앙에는 창밖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준. 경제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젊은 CEO였다. 민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마치 그녀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곳에 온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어떤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읽어봐. 그의 목소리는 그가 풍기는 분위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서연은 망설이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계약 기간 1년. 진성그룹 안주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대외 활동 시 완벽한 부부 연기.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지급될 엄청난 액수의 성공 보수. 모든 조항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건 거래였다. 그녀는 분노와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돈으로 영혼까지 사려는 듯한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한서연 씨에게 필요한 건 돈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아내라는 타이틀이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비즈니스일 뿐이야. 감정은 철저히 배제될 거다.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꿰뚫고 있었다. 과거의 누명을 벗고 싶지 않나. 당신의 능력을 썩히기엔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나. 그의 말이 서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렇다.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명예를 되찾고 싶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억울하게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고 싶었다. 서연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자존심을 지키라고 소리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의 얼굴과 끝없이 이어지는 빚독촉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암담한 미래를 떠올렸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계약서에 사인하면 당신 가족의 빚은 오늘부로 모두 해결된다.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돈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배경을 갖게 될 거다. 그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스위트룸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창밖 도시의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었다. 펜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그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발견한 기분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부로 강민준의 계약 아내였다. 서연이 펜을 내려놓자 민준은 만족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는 닿지 않아 여전히 차갑게 보였다. 환영하지. 강민준의 아내. 그의 말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랑도 감정도 없는 오직 철저한 계산과 필요에 의해 맺어진 위험한 계약. 거대한 권력과 음모가 도사리는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는 그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한서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곰팡내 나던 낡은 원룸에서 짐을 빼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최소한의 가구로 채워진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상자 같았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은 집주인인 강민준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김 실장은 그녀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그 안에는 강민준의 생활 습관, 식성, 알레르기 정보부터 시작해 강 씨 일가의 복잡한 족보, 진성그룹의 주요 인물 관계도, 그리고 그들의 정적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까지 담겨 있었다. 마치 중요한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앞둔 것처럼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숙지해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가 맡은 첫 번째 임무였다. 민주는 그녀에게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을 제시했다. 첫째, 그의 서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둘째,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말 것. 셋째, 공식 석상 외에서는 서로를 아는 척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그에게 어떤 감정도 기대하지 말 것. 그의 말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전하는 냉정한 통보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애초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들에게 첫 번째 무대가 주어졌다. 매년 열리는 진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갓 결혼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해야 했다. 그날을 위해 서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꼭 맞게 재단되었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걸렸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화려하게 치장된 모습은 진짜 한서연이 아닌 강민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 같았다. 민준은 준비를 마친 그녀를 무심하게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옆에서 미소만 지으면 돼. 쓸데없는 말은 할 필요 없어. 그의 말은 격려가 아닌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파티장으로 향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잔을 부딪히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민준이 서연의 허리에 팔을 감고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수많은 눈들이 마치 탐색 레이더처럼 자신을 샅샅이 훑는 것이 느껴졌다. 민준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긴장 풀어.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여야 하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과 달리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김 실장에게서 배운 대로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연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처럼 다정하게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때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능글맞은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 박태석 이사가 있었다. 그는 민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이번 계약 결혼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서연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강 대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꼭꼭 숨겨두고 있었구먼. 첫 만남이 궁금한데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들의 관계가 거짓임을 밝혀내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뉴욕 출장 중 갤러리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로맨틱한 이야기를 능숙하게 풀어냈다. 박 이사는 만족하지 못한 듯 이번에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사모님께서는 강 대표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라 여자들이 아주 힘들어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의 말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이제 서연이 대답할 차례였다. 모든 이목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서연은 잠시 민준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연기를 한 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대표님의 차가운 모습만 보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세요. 일에 대한 열정 또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고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박 이사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아그룹의 외동딸이자 오래전부터 민준의 유력한 혼담 상대로 거론되었던 이유진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도도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연에게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 씨, 민준 오빠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의 눈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경계심과 질투심을 숨기지 않았다. 유진은 마치 자신이 진짜 안주인인 것처럼 민준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다. 오빠, 할아버님께서 찾으시던데. 서연 씨는 잠시 저랑 같이 있어도 되죠. 그녀는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서연을 홀로 남겨 고립시키려 했다. 서연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 또한 그녀가 통과해야 할 또 하나의 시험이었다. 민준은 유진의 팔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있어야지. 할아버님께는 같이 가겠다. 그의 행동은 단호했다. 서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소유주의 행동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파티 내내 서연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와 뼈있는 농담들, 그리고 유진의 계속되는 견제 속에서 그녀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암기했던 수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민준과의 관계에 대한 사소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한 번은 위기가 있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기습적으로 물었을 때였다. 김 실장이 준 파일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그토록 사소한 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신 대답했다. 제 아내는 요리를 잘합니다. 그녀가 해주는 건 뭐든지 최고죠. 그는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남편의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었다. 서연은 그의 순발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허상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다정한 눈빛, 감미로운 목소리, 서로를 위하는 듯한 행동까지. 그들은 완벽한 한 팀처럼 움직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진실된 교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계약만이 그들을 묶고 있을 뿐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화려했던 파티의 여운은 어디에도 없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는 순간 민주는 허리에 감았던 팔을 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차갑게 말했다. 수고했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도 위로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한 부하 직원에게 전하는 듯한 사무적인 말투뿐이었다. 그는 그대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서연은 거대한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몸에 맞지 않는 드레스의 답답함과 발을 짓누르는 하이힐의 고통이 그제야 느껴졌다. 성공적인 데뷔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화려한 보석들을 하나씩 풀어내며 창가로 다가갔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 불빛들 아래 작은 원룸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녀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 안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의 눈동자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서연과 강민준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재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으로 떠올랐지만 두 사람의 완벽한 영희 덕분에 초기의 의심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들은 정략 결혼이 만연한 상류층에서 보기 드물게 뜨거운 사랑에 빠진 커플로 비쳤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김 실장이 서연에게 주말 일정을 전달했다. 회장님께서 이번 주말에 양평 별장에서 가족 모임을 갖자고 하십니다. 두 분 모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많은 카메라와 낯선 사람들 앞에서의 연기도 힘들었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온전히 그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민준 역시 그 소식을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에게 가족 모임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업무였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주관하는 모임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서연에게 경고하듯 말했다. 별장에서는 내 가족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볼 거야.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토요일 아침, 그들은 양평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앞으로 닥칠 이틀을 어떻게 버텨낼지 막막했다. 그녀는 김 실장이 건네준 강씨 일가인물 파일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겼다. 민준의 고모, 고모부, 사촌들까지. 그녀는 그들의 얼굴도 모른 채 그들의 성격과 약점, 그리고 관계도를 외워야 했다. 강씨 가문의 별장은 거대하고 고풍스러웠다. 잘 가꿔진 정원과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민준의 고모이자 진성그룹의 계열사 사장인 강혜숙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시 돋친 말을 던졌다. 네가 그 애구나. 우리 민준이가 뭐가 아쉬워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네.
그녀의 노골적인 적대감에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차갑게 응수했다. 고모님, 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서연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냉정함이 깔려 있었다. 강혜숙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시작부터 험난했다. 그들에게 배정된 방은 별장 2층에 위치한 가장 좋은 스위트룸이었다. 문제는 방이 하나라는 것이었다. 거실을 사이에 두고 침실이 2개로 나뉘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완벽한 부부처럼 보이기 위해 이틀 동안 이 공간을 공유해야 했다. 서연은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짐을 푸는 척하며 방을 서성겼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업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이곳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일터였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전쟁터였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강씨 일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집안 배경, 부모님의 직업, 민준과의 첫 만남에 대한 집요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서연은 미리 암기한 시나리오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었다. 민준은 가끔씩 그녀의 대답을 돕거나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연기를 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서연이 실수를 하지 않는지에만 쏠려 있는 듯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식혀주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힘든가 민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댔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계약 이후 그가 먼저 사적인 감정이 섞인 듯한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요. 모두가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긴장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지친 기색이 묻어나왔다. 민주는 잠시 강물 위로 부서지는 달빛을 바라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다. 나도 이곳은 불편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냉정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독을 엿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역시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 채 홀로 싸우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다른 미묘한 동질감과 연민이 섞인 침묵이었다. 다음 날 오후 강 회장은 가족들에게 함께 산책할 것을 제안했다. 별장 뒤편에는 강가를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었다. 서연은 민준과 나란히 걸으며 어색하게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다른 가족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이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강가 옆 좁은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길이 무척 미끄러웠다. 서연이 발을 헛디디는 순간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강 쪽으로 기울어졌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려는 찰나 강한 힘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민준이었다. 그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의 얼굴은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묻혔다. 쿵, 쿵, 쿵.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그의 강렬한 채취와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계산된 행동도 아니었다. 위험에 처한 그녀를 구하려는 그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의 팔은 그녀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깨닫기라도 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당황스러움과 진심 어린 걱정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서로의 얼굴.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길을 잃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계약도, 역할도, 주변의 시선도 모두 잊히는 순간이었다. 오직 남자와 여자로서의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주는 서연에게서 급히 몸을 뗐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비가 온다. 빨리 돌아가야겠어.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별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서연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뒤따라 걸었다. 흠뻑 젖은 옷의 냉기보다 그의 품에서 느꼈던 뜨거운 온기가 그녀의 몸에 더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별장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각자의 침실로 돌아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서류 밖을 헤매고 있었다. 서연 역시 심장이 계속해서 두근거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조금 전의 일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자신을 끌어안던 그의 단단한 팔, 거칠게 뛰던 그의 심장 소리, 그리고 걱정으로 흔들리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관계가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오늘 그 순간만큼은 그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얼음 같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자신의 마음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옆방의 민준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으면 자꾸만 서연이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놀란 눈동자,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던 은은한 샴푸 향기.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반응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언제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 몸을 던졌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깊은 짜증이 밀려왔다. 그들의 계약 관계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양평 별장에서 돌아온 후 강민준과 한서연 사이에는 미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이전처럼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이제 그들의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더해졌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공간은 그들의 언스포큰 어웨어네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애써 서로의 동선을 피하며 마주치는 것을 최소화했다. 민주는 서재에서 나오는 시간이 더 줄었고 서연은 거실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더 늘었다. 그날 숲길에서의 짧은 순간은 그들의 단단한 계약 관계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진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에 대해 공신력 있는 해외 리서치 기관이라 알려진 베리타스 리서치에서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개장과 동시에 진성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임원들의 다급한 보고가 빗발쳤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민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모니터에 떠있는 수직 낙하하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보고서의 출처와 데이터를 분석해 언론 대응팀은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법무팀은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도록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매우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쉽게 허점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상대는 작정하고 진성그룹의 심장을 겨눈 것이다. 민주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박태석 이사. 그의 비열한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박태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민준을 압박했다. 강 대표. 이번 사태는 그룹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결과가 아닙니까? 주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민준의 리더십에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다른 이사들 역시 동요하며 민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민준은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힘겹게 방어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경제뉴스를 통해 시시각각 전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위기에 몰린 민준의 굳은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비록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일 뿐이지만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한때 최고의 애널리스트였던 그녀의 잠자고 있던 승부욕과 본능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베리타스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을 찾아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정보의 바다를 헤엄쳤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고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진성그룹의 전문가팀이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서연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그녀는 보고서 자체가 아닌 보고서를 발표한 베리타스 리서치라는 기관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데이터 마이닝과 역추적 기법을 이용해 그들의 자금 흐름과 과거 이력을 샅샅이 뒤졌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 끈질기게 매달렸다. 민주는 자정이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온종일 이어진 회의와 논쟁으로 머리가 터질 듯 아팠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희미한 타자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노트북에 몰두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집중력은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그가 돌아온 것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이 공격,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당돌한 말에 민주는 헛웃음을 쳤다. 지금 진성그룹 최고의 전문가들이 몇 시간째 매달려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는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계약 파트너일 뿐 그룹의 중대사를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서연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다. 보고서 내용으로 싸우면 안 돼요. 이건 진흙탕 싸움일 뿐이고 이미 여론은 저쪽에 유리해요.
우리는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만든 놈들의 정체를 폭로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자신이 밤새 찾아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베리타스 리서치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그들의 자금은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마지막에는 박태석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투자 자문사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의심을 증폭시키기에는 충분한 정황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의 팀이 보고서의 텍스트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그녀는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배후를 추적한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석이 아니었다. 한때 여의도를 뒤흔들었던 천재 애널리스트 한서연의 날카로운 발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여세요. 보고서에 대해 해명하지 말고 오히려 이 보고서의 배후에 주가 조작을 노리는 검은 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이 자료들을 익명의 제보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세요. 대중의 관심은 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재벌가의 추악한 암투로 쏠릴 겁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녀의 전략은 대담하고 심지어 비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서연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위치의 전략가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냉철함과 승부욕을 발견했다. 그는 마침내 짧게 입을 열었다. 알겠다. 당신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지.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정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서연이 짜준 각본대로 이번 사태를 악의적인 주가 조작 시도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언론사에서 베리타스 리서치와 박태석 이사 주변 인물들 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단독 보도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여론은 진성그룹의 신약 기술에 대한 의심에서 박태석 이사의 도덕성 문제로 급격하게 옮겨갔다. 회사의 주가는 급반등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민준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박태석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한번 찍힌 부도덕한 경영인이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서 있는 창가로 다가가 그녀의 옆에 섰다. 도시의 야경이 두 사람의 침묵을 감싸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분석이 옳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냉기가 없었다. 그 안에는 마침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진솔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긴 셔사보다 서연의 마음을 더 깊게 울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동맹이었다. 신약 프로젝트를 둘러싼 위기가 한서연의 기지로 일단락되면서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강민주는 더 이상 서연을 그림자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제 그녀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때로는 존중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에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되었지만 그로 인해 둘 사이의 경계선은 오히려 더 애매하고 위험해졌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서재로 직행하던 습관을 버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녀가 읽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스치듯 자료를 훑어보고는 핵심을 찌르는 한두 마디를 무심하게 던지곤 했다. 이 사업은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 보이네요. M&A보다는 기술 제휴 쪽이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요? 그녀의 통찰력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민주는 그녀의 의견이 자신의 팀이 며칠간 고민한 결론과 일치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때마다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놀라곤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밤늦도록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한 사람은 복잡한 경영 현안을, 다른 한 사람은 날카로운 분석을 펼쳐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 사이에는 점차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성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비공개 만찬이 열렸다. 박태석 이사의 스캔들 이후 흔들린 내부 여론을 다잡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민주는 하루 종일 늙은 여우 같은 주주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탐욕과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만찬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고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지칠 대로 지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소파에 거의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신음 같은 목소리를 뱉었다. 다들 괴물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혐오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꿀물을 타서 그에게 건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잔을 받아들었지만 그녀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내 뒤에 있는 진성그룹이라는 왕좌를 보고 있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고독이 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던 상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권력과 돈 앞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경험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요. 그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 못할 거야. 단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모든 것이 진성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선택은 내 의지가 아니었지. 이 결혼조차도. 그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렇다. 이 결혼은 그의 의지가 아닌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략 덕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낸 거잖아요. 때로는 가장 차가운 계산이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다. 민주는 그녀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동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것을 긍정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분한 눈동자 속에서 그는 기묘한 위안을 느꼈다.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이 계약으로 묶인 여자는 너무나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하고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의 숨결에서 섞여 나오는 쌉쌀한 와인 향이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계획되지 않은 어떤 계산도 없는 충동적인 입맞춤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닿았다가 이내 점차 깊고 뜨거워졌다. 그의 키스는 그가 겪어온 하루의 고단함과 외로움,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낀 위로와 혼란이 모두 뒤섞인 맛이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 순간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은 의미를 잃고 하얗게 불타버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몸을 뗐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감정 통제를 생명처럼 여기던 그가 한순간의 충동으로 모든 규칙을 깨버렸다. 서연 역시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순식간에 숨막히는 어색함으로 가득 찼다. 미안하다. 민준이 간신히 뱉어낸 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울렸다. 서연은 한참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아직도 그의 천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방금 전의 키스는 현실이 아닌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서재의 차가운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감정에 깊은 혼란과 짜증을 느꼈다. 한서연은 그에게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새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고들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변수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 두려웠다. 서연의 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감정은 사치라고, 절대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을 마주하고 그의 기습적인 키스를 받은 순간 그녀의 단단했던 방어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저 차가운 남자를 연민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쩌면 위험하게도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거짓말로 시작된 이 관계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진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습적인 키스 이후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흘러갔다. 강민준과 한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한때 그들을 갈라놓았던 투명한 벽은 이제 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스치는 시선 하나, 작은 인기척 하나에도 서로의 신경은 곤두섰다. 민주는 다시 서재의 문을 굳게 닫았고 서연은 그의 닫힌 문을 보며 자신들의 관계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선 위에 놓여 있음을 아프게 실감했다. 한편 자신의 계략이 한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좌절된 박태석 이사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그 여자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들의 연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했고 그 중심에는 한서연의 날카로운 지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태석은 깨달았다. 강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약점처럼 보이는 한서연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을 조용히 불렀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과거를 샅샅이 뒤져봐.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 강민준의 옆자리를 꿰찬 여자에게는 반드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며칠간의 끈질긴 뒷조사 끝에 마침내 박태석의 손에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들어왔다. 몇 년 전 한서연을 증권가에서 매장시켰던 바로 그 내부 정보 유출 스캔들의 전말이었다. 박태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이거 아주 재미있게 되었군. 그는 단순히 과거의 스캔들을 재탕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더 교묘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새로운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시 서연이 분석했던 기업의 기밀 자료와 그녀의 개인적인 통신 기록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었다. 마치 그녀가 피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산업 스파이였던 것처럼. 새롭게 조작된 증거들은 박태석의 손을 떠나 진성그룹 내부의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강 대표가 여자에게 단단히 홀린 모양이야. 알고 보니 그 여자가 과거에 산업 스파이 짓을 했던 전적이 있다더군. 어쩐지 근본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했어. 독이 든 속삭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며 거대한 의심의 눈덩이가 되어갔다. 특히 강민준에게 질투심을 품고 있던 이유진은 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가장 적극적인 스피커 역할을 했다. 마침내 익명의 발신인으로부터 보내진 서류 봉투 하나가 강민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 안에는 박태석이 공들여 조작한 한서연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맥락이 잘려나간 이메일 내용, 시점이 교묘하게 조작된 주식 거래 내역,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다는 거짓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들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한서연은 진성그룹을 위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스파이라는 것. 민주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그의 뇌와 얼마 전 그녀에게 흔들렸던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람의 감정을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사실들은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키스하던 날 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위로, 그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망친다는 할아버지의 경고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 그녀의 지성, 그녀의 공감, 그녀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정교한 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다시 얼음 가면을 썼다. 하지만 이전의 냉정함과는 달랐다. 그의 차가움 속에는 이제 날카로운 경계심과 의심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과의 대화를 피했고 어쩌다 마주쳐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었지만 이번에는 그 냉기 속에 살얼음 같은 저기까지 감돌았다. 서연은 그의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그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들 사이에 쌓아 올렸던 위태로운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불안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저기,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묻어나왔다. 민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내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이나 당신의 일을 잘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타인에게 긋는 선처럼 차가웠다.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의 일. 그는 그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닌 계약 파트너일 뿐이라고. 며칠 후 마침내 민주는 폭발했다. 그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거실에 있던 서연에게 다짜고짜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거 설명해봐.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들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영원히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그러나 더욱 추악하고 교묘하게 뒤틀린 모습으로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서류의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을 신문하듯 노려보는 강민준의 눈빛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신뢰나 존중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의심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조작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조작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나. 당신이 내 옆에 나타난 시점도, 당신이 내 프로젝트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 어떤 해명도, 그 어떤 진실도 지금 그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은 이미 의심이라는 독에 잠식되어 굳게 닫혀버렸다. 그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거짓 증거들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해도 단 한 사람, 그만은 자신을 믿어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시나마 기대했던 스스로의 어리석음이었다. 그가 던진 서류보다 그의 불신이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래요.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관계잖아요. 서로를 믿을 필요가 없는 계약으로 묶인 관계.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졌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들을 그대로 둔 채 자신의 방으로 몸을 돌렸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겨우 한 발짝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덫이 더 잔인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다시 그녀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까지 앗아가 버렸다. 박태석이 파놓은 과거의 함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민준과 한서연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깊은 균열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강민준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후 한서연은 거대한 펜트하우스라는 투명한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공간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고 그 침묵은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를 핥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강민준 역시 서재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때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던 그들의 세계는 다시 완벽한 겨울로 돌아가 버렸다. 운명의 날인 임시 이사회 당일 아침, 서울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잿빛 하늘은 마치 서연의 암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넣었다.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일지도 몰랐다. 정장을 차려입은 민준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하고 수척했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서연과 그녀의 가방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실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서연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준이 떠난 후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다. 한쪽은 이대로 도망치라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너의 삶을 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또다시 도망자가 될 수는 없다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과거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무력하게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렸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옷장으로 가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비즈니스 슈트를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화장보다도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의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 한서연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탐욕이 교차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태석 이사가 승리감에 취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사들과 여유롭게 눈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강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태석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참으로 무거운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진성그룹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강민준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그가 모든 위기의 원흉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과거 스캔들과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그는 서연을 그룹의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 대표에게 접근한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그는 심지어 최근 신약 프로젝트 위기 사태 역시 그녀가 외부 세력과 내통하여 일으킨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박태석은 결정타를 날렸다. 강민준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그룹의 보안과 미래를 위협하는 인물을 곁에 두는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공식적으로 강민준 대표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그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변호할 수 없었다. 그 자신조차 그녀를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경영 성과를 내세워 방어할 뿐이었지만 이미 스파이에게 조종당한 무능한 CEO라는 프레임에 갇힌 그에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의장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 차림의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결연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박태석의 여유로운 미소가 순간 굳어졌고 이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강민준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던 혹은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지금 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서연은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의장에게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의장님, 긴급 안건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하고 차분했다. 의장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씩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박태석에게 닿았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태석 이사님께서 방금 제시하신 모든 자료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거짓이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한서연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박태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한 정치인처럼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경비팀을 부르라는 듯 손짓하며 소리쳤다. 웬 소란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는 서연을 정신 나간 침입자 취급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박태석을 서늘하게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경비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강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모두 그대로 둬. 저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서연은 강 회장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인 후 스크린 앞에 섰다. 박 이사님께서 제시하신 자료가 얼마나 허술하게 조작되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박태석이 증거로 제출했던 자신의 이메일부터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메일의 헤더 정보가 변조되었고 발신 시각 또한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했고 사용되는 용어는 전문적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조작된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이 거래 기록은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당시 보유하지도 않았던 차명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계좌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녀의 말에 박태석과 연관된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은 자들을 향한 정교한 방역을 시작한 것이다. 강민주는 스크린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냉철한 분석과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녀를 의심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고 도망쳤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올라 지금 이 전쟁을 홀로 이끌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후 공격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진성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시선은 박태석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그녀는 얼마 전 신약 프로젝트를 공격했던 유령 회사 베리타스 리서치의 자금 출처를 다시 한번 브리핑했다. 여러 개의 조세 회피처와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나온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박태석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투자 자문사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그녀는 그 투자 자문사가 지난 몇 년간 진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거액의 풋옵션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했다. 박태석의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저 여자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 저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이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증거 앞에서 점차 동요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무시하며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마지막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이 계좌는 박태석 이사님께서 대학 동문의 명의로 관리해온 비자금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 몇 년 전 제게 누명을 씌우고 스캔들을 조작했던 타블로이드 언론사의 소유주입니다. 완벽한 한 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스캔들과 현재 진성그룹의 위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박태석의 탐욕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연결해낸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전말을 재구성하여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에는 박태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이사를 매수하며 강민준을 몰아낼 계획을 의논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음 파일이었다. 강 대표 녀석만 처리하면 진성은 우리 차지야. 자네 몫은 확실하게 챙겨주지. 파일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박태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민준은 서연의 방역이 시작되었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확보하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서연이 판을 깔고 그가 마침표를 찍었다. 그들의 완벽한 합작이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박태석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외면했고 그의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박태석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나지막이 말했다. 보안팀, 박태석 이사를 검찰에 인계하도록 하게. 육중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박태석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버둥거렸지만 결국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렇게 수십 년간 진성그룹의 왕좌를 노리던 암적인 존재는 허무하게 퇴장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마침내 넓은 공간에는 강민준과 한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공허했다. 서연은 힘이 빠진 듯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짚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하지만 그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감사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지금 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그녀를 향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너무나 깊고 아픈 감정의 골이 놓여 있었다. 박태석이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승리의 영광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민준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고
그 대가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그의 앞에 서 있는 한서연의 신뢰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걸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결코 나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차마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승리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 같았다. 그날 오후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박태석 전 이사와 그의 일파는 모두 긴급 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진성그룹의 왕좌의 게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강민주는 위기를 극복하고 그룹을 지켜낸 젊고 유능한 리더로 재평가받았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확고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민주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보고서와 결제 서류 더미 속에서 기계처럼 일했다. 사태를 수습하고 불안해하는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경영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그의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회의실에서, 축하 파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수록 그는 더욱더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밤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현관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아침에 서연이 싸두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그녀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주 잠깐 안도했지만 이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으리라.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금고를 열어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와 서연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문서, 바로 그들의 결혼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차가운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감정 배제, 완벽한 연기, 비밀 유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약속이었는지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서연의 방문 앞으로 갔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는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노크했다. 한서연 씨, 나예요.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은 평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민준을 방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서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들고 온 계약서를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걸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오늘 일로 당신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으니까요. 위약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위반할 뻔했으니까.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철저히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정리하려 했다. 그것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방어 기제였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틀렸어요. 그는 마침내 가장 하기 힘들었던 말을 꺼냈다.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내 편견과 의심 때문에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박태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가장 깊이 핥힌 사람이에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를 믿지 못했죠? 제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는 전부 연기처럼 보였나요? 그것은 원망 섞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슬픈 독백에 가까웠다. 민주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치부를 드러내 보였다. 두려웠으니까. 당신이라는 변수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당신의 분석력, 당신의 통찰력, 그리고 당신의 위로까지. 모든 것이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평생 배워왔는데 당신 앞에서 나는 계속 무너졌어요. 그래서 당신을 의심하는 편이 더 쉬웠던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보다 당신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이해와 연민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삭막했는지를, 그가 얼마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이 계약서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우리의 관계를 이런 종이 쪼가리로 시작하려고 했던 것부터가 내 오만이었어요.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계약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을 묶고 있던 유일한 법적 그리고 심리적 족쇄가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진성그룹의 CEO와 그의 계약 아내가 아닌 그저 강민준과 한서연이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마주 서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전하려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과거도, 내 상처도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어요. 그의 질문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심 어린 허락을 구하는 간청이었다. 서연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안개처럼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한서연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오랫동안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간절함과 후회,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그들의 발치에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관계의 무덤이자 어쩌면 새로운 관계가 피어날지도 모를 씨앗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평생 사람을 믿는 법 대신 의심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당신의 세계는 철저한 계산과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당신이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한 사람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감정이 식은 후에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다시 나를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진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다. 민주는 그녀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그녀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자신 없어요.
의외의 대답이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죠. 아마 나는 또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서툴게 행동하고 실수를 저지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어요. 당신을 통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 더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그녀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이후 그녀가 지어 보인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좋아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진성그룹의 CEO와 계약 아내가 아니라 강민준과 한서연으로요. 며칠 후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만났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던 딱딱하고 비즈니스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변호사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그들의 혼인 무효 서류를 준비했다.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는 절차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히려 후련함과 해방감이 감돌았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쳤을 때 민주는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입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서연입니다. 그들의 진짜 관계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대신 그녀를 허름하지만 정갈한 북촌의 작은 한식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텔레비전에도 나온 적 없는,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맛집이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뚝배기와 정갈한 반찬들 앞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남에게 말한 적 없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후계자로 길러지면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압박감, 친구 하나 없이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배워야 했던 삭막했던 시간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 뒤에 가려진 깊은 상처를 보았고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 얼음성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서연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숫자를 사랑했던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애널리스트의 꿈을 키웠는지,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절망감에 대해서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이 수많은 상처를 이겨내며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데이트는 화려하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고 고즈넉한 돌담길을 걷고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을 뿐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그들이 함께했던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더 진실했고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상자가 아니었다. 서연이 들여놓은 작은 화분들이 생기를 더했고 민준의 서재문은 이제 항상 열려 있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시간을 보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늦은 가을밤, 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연이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기억나요. 내가 당신에게 처음 했던 말, 당신은 내 방패가 되어주면 된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아주 차갑고 재수없는 말투였어요. 그녀의 농담에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당신은 내 방패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 검이었고 내 나침반이었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붙잡아준 유일한 등대였어요. 당신 없는 내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두 개의 얇은 링이 부드럽게 얽혀 하나의 보석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나는 나, 하나는 당신이에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의미로 골랐어요.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은 조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장 큰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더 이상 계약이 아닌 내 심장으로 당신과 약속하고 싶어요. 내 남은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줄래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1년 후 진성그룹 이사회 회의실. 강민준 대표가 새로운 신사업 계획안에 대한 브리핑을 막 마쳤다. 이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몇몇은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테이블의 한쪽 끝에 앉은 여성에게로 향했다. 명패에는 부회장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장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녀의 의견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이사들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CEO의 아내가 아닌 그의 가장 신뢰받는 동료이자 그룹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과 서연은 나란히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민준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에는 그녀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들은 CEO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여전히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외롭거나 차갑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의 무대였다. 이제 보니 연애 계약으로 시작된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는 별로. 다음 생에는 계약서 없이 첫눈에 반하는 걸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사랑과 권력의 소용돌이는 그들을 집어삼키는 대신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운명의 끈이 되어주었다.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